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현충사가 있습니다. 국보 난중일기도 그곳에 있죠. 그런데 박정희 친필 현판이 걸린 걸 두고 이걸 내려야 한다. 아니다. 그대로 둬야 한다. 지금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덕수희 씨 충무공 종회하고 15대 만며느리 종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양쪽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새해부터 비트코인 가상계좌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래소 폐쇄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한 명이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헌법 소원을 냈다는데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 문제 한번 다뤄보죠. 제가 아까 평창올림픽이 한 달 남짓 남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딱 37일 남았어요. 오늘 화제 인터뷰는 선수촌 가보겠습니다. 쇼트트랙 여왕으로 불리는 박승희 선수가 4년 전에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 바꾼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나온답니다. 예, 참 특이한 이력이죠. 박승희 선수 만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아산에 있는 현충사. 초임 군 장교나 경찰 공무원이 임관되기 전에 충무공을 참배하러 오는 그런 공간이죠. 거기에는 300년 역사의 숙종이 내린 현판, 그러니까 숙종 사익 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곳에다가 자신의 친필 현판을 겁니다. 현충사 이렇게 적힌 현판 말입니다. 그런데요. 난중일기의 소유주인 15대 맏며느리 15대 종부가 이 현판을 내려달라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종부는 문화재청이 그 현판 내릴 때까지 난중일기 전시를 중단하겠다. 새해부터는 이미 중단 상태입니다. 종회에서는요. 이 같은 목소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먼저 현판 교체에 반대하고 있는 종회 회장 덕수희 씨 충무공파 이종천 종회장부터 연결을 해보죠. 종 회장님 나와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전시가 늘상 되는 건 아니고 난중일기가 이제 수장고에 들어갔다가 특별한 전시 때가 되면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올 1월 1일부터는 아예 전시 안 하겠다. 현충사에 가도 못 본다. 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긴 건데 지금 난중일기 소유자가 15대 맏며느리예요. 15대 종부. 개인 거네요. 그게요. 예. 15대 종선이 자손이 없다고. 아들이 없어서. 예. 아들이 없어서 그 400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던 건데 그 종부가 상속을 받은 거지. 재선이가 산 건 아니요. 그러니까 아들 이순신 장군의 아들의 아들로 이렇게 쭉 개인 소유로 내려오다가 대가 끊기면서 며느리 소유가 된 거군요. 예, 사유재산입니다. 난중일기는. 알겠습니다. 상황을. 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 최종 결정권은 사실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국보기 때문에요. 예. 15대 맏며느리, 15대 종부는 문화재청에다가 내려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선 종회의 입장은 뭡니까? 종회선이요. 예. 재선이는 종부. 그 여자가 우리 저 종갓집 재산 또 유물 고택 이런 거를 전부 땅을 팔아먹어서 저희가 못 찾고 유물만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 아주 복잡한 일단 갈등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선이를 제명을 시켰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호적에만 있지 종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권 소유권을 그 종부 최문선 씨가 가지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는 지금 뭐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현판입니다. 현충사라고 적힌 현판. 이거를 내리자. 그리고 애초에 숙종이 사액한 사액 현판으로 바꾸자라는 게 종부의 주장인데 이거는 근데 왜 찬성을 못 하십니까? 예, 숙종이 내린 현판은요. 예. 구현충사는 조그매요. 예. 조그만데 지금 현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를 해서 참 웅장하게 이렇게 현충사를 다시 지었습니다. 1966년에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박 대통령이 현충사라는 그 현판을 썼는데 그렇죠.
숙종만 임금이지 박정희 대통령도 임금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 임금 아닙니까? 아, 대통령이 임금은 아니죠. 지금 뭐 군주 시대가 아니니까. 악세 임금이나 마찬가지죠. 아이,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는 선거로 뽑힌 거니까 민주주의 제도에서 임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리더란 의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리더? 그래서 그 현판하고 예. 어울리지도 않고 그 현판을 내리려면 예. 현충사를 다 부셔야 돼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거 현판만 내리면 됩니까? 다 부셔야지. 아, 현판 내리려면 현충사도 부셔라? 아니, 그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니세요? 여기서 김선희 이야기만 듣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 현판을 내리면 현충사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현판이나 현충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고 그 현충사에는 숙종이 내린 현판은 페이지 안에 쬐끔해서 너무 쬐끔해서 크기가 안 맞는다? 맞지도 않고 예. 그런 거를 현판을 내려라 뭐라들 남 얘기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충무 할아버지 제사를 1년에 4번 지내는데 우리가 뭐 소유권 욕심 나서 그러는 게?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서 숙종의 사익 현판 걸면 다시 전시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듯한 염려는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현판은 이 양반아 어른이다가 애들 현판 마냥 그 페이지도 안에 그걸 옷다 갖다 붙여. 너무 작아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사회적으로 공과 과가 엇갈리는 인물 아니냐. 그 현판을 걸어놓으면 이순신 장군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바꾸자는 건데 숙종의 현판이 작으면 아예 그럼 다른 제3의 인물로 좀 큼직한 걸로 거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거를 왜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를 지어서 자기 친필로 써놓은 거를 현충사는 박정희가 짓고 현판은 딴 사람이 하고 그 말씀 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하다면은 제3의 인물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해결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 그러니까 그 종부도 아니고 호적에만 그냥 있는 여잔데 예. 그 사람 말만 듣고선 댕면서 너 내려라 말아라. 예? 문화재청이 회의를 열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 하시라고 그래요. 하시라고 그래요. 할 건데 만약 내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땐 종회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현충사 때려보시라고 그래요. 박 대통령 한 거 다 그 현판 내리나 현충사 없애나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아예 때려 부셔라. 아유, 그래도 그걸 때려 부실 수는 없죠. 이순신 충무공 현판 내리면 그거 없어지는 거지 뭐요? 그렇게 그 박 전 대통령이 공과 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라는 데도 동의하긴 어려우신 거예요. 뭐가 엇갈려 인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성역화해서 대통령이 한 건데 뭐가 엇갈리냐고. 현충사지 왜 박정희 대통령을 거기다 끌어대느냐고. 현충사지. 현충사가 박정희 현충사에 왜? 알겠습니다. 충북 이순신 장군 숭배하는 현충사지. 예. 말 같다는 소리들 하고 있어. 아이고 선생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듣고 계세요. 전국의 청취자들께 종회를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한테. 종회를 대표해서 우리는 현판 내려도 안 되고 지금 가처분 시장에서 유물 못 나가게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만합시다. 예. 와요. 우리 알겠습니다. 예, 인사만 할게요 선생님. 신문도 다 있고 다 근거 우리 다 있을게 참시로 오라고.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가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전화가 끊어진 건가요? 끊으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 제작진 밖에서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전화를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종부 쪽 입장 15대 맏며느리 입장 듣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15대 맏며느리 최순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순선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충사의 현판을 내려라.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거는 현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현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또 정치적인 게 너무 많이 휩싸여서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휩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첫째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또 외색도 현충사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외색도 지우고 싶고 또 하나는 순수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만의 기념관으로서
제가 다시 제대해서 돌려놓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네네. 저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충무공 종회 측 입장 아시겠지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6년에 현충사를 이렇게 큼직하게 지어주고 성역화해 줬는데 이건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기념하자는 뜻인데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친필로 적어준 그 큼직한 현판을 내리고 왜 숙종의 그 작은 현판, 맞지도 않는 작은 현판을 다시 걸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충사의 역사는 조선시대 숙종 현충사라는 현판을 내려받았거든요.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종가에서 전승부에 왔고요. 일제 강점기에 현충사를 다시 세우면서 종가에서 또 그걸 다시 걸었어요. 예. 그래서 종가 입장에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즈가 좀 맞지 않는다, 현판의 크기가. 이제는 그 사이즈에 맞게 다시 또 현충사가 외색을 벗어나려다 보면 많은 손을 대할 겁니다. 현충사에서. 어차피. 현충사를 어차피. 그렇다면 원래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현충사라는 데가 꼭 크기의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작아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충사는 원래 지금 그리고 외색이 너무 짙거든요. 그 안에만 해도.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저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현판 사이즈 맞게 지어라?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종회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숙종만 임금이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시대의 임금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의 가치가 숙종의 사액 현판 못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또 저는 박 대통령이 왕일까요? 저는 왕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 좀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잘못됐죠. 엄청 잘못됐다고 보세요. 네. 그 최종 결정은 종회가 하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예, 문화재청이 하게 됩니다. 예, 문화재청이 하죠. 지금 문화재청 결정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결정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설명합니까? 2월 달에 다시 자문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종가에서는 금속 이전 문제, 외색 조경 문제, 현판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 못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유물 전시를 중단한다고 통보까지 했는데도 제안을 제시 못하고 내년 2월에 자문회의를 또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너무 소극적이죠. 지금 이유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문화재청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 현판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종부님 소유, 맏며느리 소유로 되어 있는 안중일기 전시를 불허하겠다 이러셨어요. 네. 근데 현판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난중일기 전시까지 막는 건 좀 과한 조치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충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재청이 너무 결정 안 내려주니까? 네네, 너무 결정을 안 내려주고 종가를 너무 소외시키고 왔죠.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그 종회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종부님이 맏며느리가 국보인 난중일기를 볼모 삼아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볼모라는 말을 하셨는데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주요 유물은 이미 1960년대에 현충사에 위탁되어 왔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도 현충사에서 움직여본 일이 없어요. 움직여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국가기관에 위탁 보관할 예정입니다. 상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충무공 이순신의 이제 후손 그 가문들 사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현판을 놓고 이런 갈등이 벌어진 게 보는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고요. 이 현충사가 의미 깊은 곳인 만큼 이런 갈등 잡음 없이 잘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충사가 외색이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나 이런 색깔이 전혀 없는 깨끗한 이순신 장군의 기념관으로만 남기를 저도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15대 맏며느리, 15대 종부입니다. 최순선 씨까지 만났습니다. 아까 그 종회 측 회장님 연결 중에 전화가 끊겼죠. 인사 못하고 끊어졌죠. 저희가 제작진이 그 종 회장님하고 다시 연결을 시도했는데 인터뷰하는 중에 혈압이 올라서 인사를 나누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제가 대신 구해야겠네요.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장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금 개띠해입니다. 우리 모두 큰 부자 됩시다. 황금 개띠에 부자랑 연결시키셨어요. 황금과. 괜찮은 인사말. 저는 이분이 기대돼요. 오늘 백 변호사님.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기 들어요. 벌써 말이 꼬이네요. 새해부터 인사말 준비해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수염은 좀 까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남자입니다. 백성훈입니다. 백성훈 변호사 얼굴 여러분 아시죠? 수염을 항상 굉장히 이렇게 민망하네요. 네, 멋있게 기르고 오시는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 수염을 왜 안 깎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수염을 밀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 머리 긴 머리 자르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짜 저 면도하고 나오면 물어봐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냐. 아니 근데 요즘 여성분들 있잖아요. 화장 지워주는 앱이 있대요. 그 앱은 사진만 올리면은 쌩얼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도 수염 지워주는 앱. 저기 노 변호사님. 그 앱 좀 만들어주세요. 수염 지워주는 앱. 새해부터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 잘생긴 얼굴을 수염으로 막아놓으니까 아까워서 그러지. 하여튼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 노 변호사님.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같이 부자 돼요. 보아요. 아니 김성환 씨 새해 소망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요? 나 못 들었는데. 돈 좀 새해 좀 벌고 싶어 이런 솔직한 새해 소망이었는데 노 변호사님도. 네, 김성환 평론가가 작년에 집을 하나 샀어요. 대출을 많이 끼고 샀다고. 대출 많이 끼고 사서 그분이 궁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별 얘기가 다 나오네. 백 변호사님 새해 소망. 사실 저는 그냥 작년보다 딱 2배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 두 배나 욕심도 많으시다. 지금 이 청취하시는 분들 모두 다 2배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행복한 한 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잠깐 새해 덕담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근데 오늘 들어갈 얘기가 돈하고 관련이 된 거네요, 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가즈아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가즈아 이런 표현. 안철수 대표가 한 가즈아. 그것과는 설명까지 다 곁들여 주시더라고요. 그것과는 다르게. 그것과는 다르게.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서 카페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맞아요. 가자. 그래서 그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너무 깊어서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가자 올라가자 뭐 이런 그렇죠. 뜻으로 요새 많이 쓰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쓰는 용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가상화폐 열풍 대단했잖아요. 지난해. 사실 작년 생각해 보면요. 비트코인이 1월 초에 1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12월에 2,100만 원이었으니까 21배였죠. 21배. 진짜 가즈아 할 만하죠. 갔어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에 좀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너무 심하게 투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좀 내놓기 시작했어요. 두 분 그러다가 훅 갑니다. 한 방에. 한 방에 정말 위험해요. 갈 수가 있는데 해보셨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전혀 백 변호사님 조금이라도 저는 안 하는데 제 주변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하시는 분들. 자, 오늘 어떻게 두 분의 논리가 전개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이 규제책을 넣고 한 변호사가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 헌법 소원을 내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화폐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화폐가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상품을 왜 금융당국에서 제한을 하죠? 그리고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최소한 침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제한은 사실 뭐 비트코인을 많이 하시고 가상화폐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과연 이 가상화폐 개념을 알고 규제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규제 정도가
너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거 위헌이라고 봐야죠. 규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정도 규제는 과하다. 백성문 변호사. 백변 뭐 과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위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위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이제 P2P 투자라고 해서 개인 간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간 거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업체당 1,000만 원으로 투자 금액을 제한을 하고 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인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새롭게 거래를 못하도록 지금 해놓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왜 그러느냐면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한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지금 이게 너무 과열되어 있고 따라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얼마 전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중에서 10% 정도만이 이득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들다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규제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규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강력한 규제해야 된다. 노변 노영희 변호사 강력 규제 합헌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활짝 열어놓고 새해 첫 주제 한번 시작해보죠. 아까 백 변호사님 그러셨어요. 규제를 해도 이건 너무했다. 재산권 침해 정도다. 어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미성년자 거래 제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자, 이게 미성년자 왜냐하면 거래 제한. 청소년들이 비트코인 그다음 가상화폐 이더리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으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명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명 인증 그 시스템이 도입이 완료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가 좀 제한이 되고요. 신규 투자자도 못 들어옵니다. 보세요. 이거를 제한을 하려면 미성년자 거래 제한한다는 거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제한을 해야죠. 이거를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기본 미성년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까지 거래가 제한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트코인 투자를 가상화폐 투자를 하려면 거래소에다가 내 계좌를 하나 터야 돼요. 그걸 가상계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건 다 실명제로 바꿀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계좌 못 만듭니다. 지금 중단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하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한 변호사도 이게 제가 아까 그랬죠. 11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 2,100만 원이었던 그 가상화폐 가격이 규제가 발표되고 한 300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이 손실분을 메꿔줄 것도 아니면서 일단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거래를 사실상 지금 중단시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 조치 자체가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게 혹이죠, 혹이. 정말 이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거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어요. 새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정비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평생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시장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차원에서 보면서 이걸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왜 규제돼야 되느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여러분 아세요?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코인이라는 이름 쓰니까 마치 동전이나 돈처럼 생각되지만 이건 실질이 없는 거예요. 상품. 그러니까 가상통화란 말이에요. 가상. 이거는 그렇죠. 본질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내재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화폐가 되려면 유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어야 되고.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 변하거나 정책이 변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완전히 망할 수 있으니까. 투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투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도 마땅하다. 이거는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 시스템을 거의 뭐 약간 사기나 투기에 비유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과하다. 사실 이 지금 가상화폐 시스템의 핵심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거는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만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요. 이제 블록체인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또 하실 텐데. 블록체인 기술의 바탕을 뒀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듣는데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하면 은행은 중앙 전산 서버가 있죠. 그죠? 그 전산 서버가 해킹되면 털리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장부를.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에 북한이 뭐 해킹했느니 어쨌느니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해킹된 적이 없고요. 예. 거래소가 해킹이 됐던 거예요. 거래소도 역시 중앙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가 해킹이 된 건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건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도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같이 이번에 규제하면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장부를 쉽게 말해서 개인의 그 해킹하지 못하는 장부를 보호한다면서 전자화폐를 규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전거는 타는데 페달 안 밟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제가 하나만 보충을 해드릴게요.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 장부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래 장부를 이제 서로 같이 관리하자 이건데요. 거래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할 때마다 10분씩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 비트코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계좌 자체가 다 값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으로 나뉘어가지고 그 블록들이 이제 같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 이제 안전성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가상화폐가 유통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기술이고 보호돼야 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하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하고가 뭐 똑같다거나 동일시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 자체는 좋지만 별개의 것이라는 변질됐다. 아니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가상화폐가 아까 투기나 뭐 사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크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제일 큰 게 이게 지금 가상화폐라는 게 한 코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2,1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이게 만약에 복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거래 질서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때문에 이게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서서히 해야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강한 규제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생기는 불법성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이 안에 들어올 때 인증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시스템을 미리 좀 이제 만들고 공개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투자 실명제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투자를 규제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던져야 되는 제가 거죠. 좀 이야기를 좁혀보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바른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처럼한 이 규제 그러니까 가상계좌 아무도 못 튼다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내린 거잖아요. 이 정도 규제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은 이건 재산권 침해 과하다는 말씀이고 노 변호사님은 이 정도도 용납될 정도로 지금 투기가 심각하다. 이 말씀에서 이건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단은 가능하다.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한남식님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쫄딱 망하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왜 이렇게 규제합니까?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가 하면 9177님은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따라서 강한 규제, 정부가 개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노변에 한 표 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강익선님은 비트코인하고 바다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백 변호사님 웃으셨어요. 이분한테 근데 똑같이 느껴지신대요. 사행성 게임처럼. 그래서 규제 강하게 하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3212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데 정부가 거래소 안전 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너무 과하게 갔다. 백변에 한 표, 위헌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게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미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바다 이야기처럼 사행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도 강력 개입할 땐 개입해야 된다. 그 도가 지나쳤다라는 그 기준이 뭐죠? 도가 지나쳤다는 그러니까 기준.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한 10배 오르면 그것도 도가 지나치니까 주식도 거래를 막아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에만 20배 올랐다고 했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요. 그러면 그게 사행성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그 코인이 유한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비트코인 투자 과정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이게 비트코인 수가 유한하고 사람들이 예. 이건 해킹도 없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개인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쫄딱 망해도 개인 선택인 거다. 그렇죠. 페인이 돼도 그건 개인 선택인 거다. 개인을 더 존중해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가상화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ICO예요. ICO. 네, 그건 뭡니까? 이거 또 어렵죠. 또 어렵네. 네, 이게 보면 우리가 문자가 안 들어와요. 어려워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아니 진짜 쉽게 해주셔야 돼요. 말을 좀 쉽게 해봐야지. 비상장 기업이 상장이 안 된 기업이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도 팔고 재무제표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상장을 시키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데 예, IPO. 이 ICO는 뭐냐면 새로운 가상화폐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종류가. 이더리움도 있고 엄청나게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크라우딩 펀딩을 하는데 여기서 사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기가 많다고 이거를 또 전면 거의 규제하려고 해요,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사기, 유사수 신행위는 처벌해야죠. 근데 이 ICO, 그러니까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펀딩 자체를 막아버리면 네. 우리나라 비트코인 어떻게 개발합니까? 전자화폐 어떻게 개발해요? 야, 오늘 진짜 어려운 주제 가고 있나 봐. 어떤 분이 그럼 채굴은 뭡니까? 이렇게 저희가 채굴로 인터뷰 여러 번 했는데 안 들으셨나 봐요. 0682님. 자, 설명해 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최후 발언인가요? 조금 더 갈 수 있나요? 예,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비트코인을 작동시킨 기반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 논문에서 선보인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가 문제냐면 예. 분산 컴퓨팅의 문제가 바로 이제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있는 건데. 또 어려운 거 나서 분산 컴퓨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P2P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서 사용자끼리 직접 정보를 그 연결해서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P2P라고 하는데 예. 이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서로 정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P2P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가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바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바로 이러한 식의 그 P2P 네트워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 또 지금 당장은 해킹이 안 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에 실체가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뛰어든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백 변호사님도 규제 자체 반대하는 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게 갑작스럽게 정부가 훅 개입해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정리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동안은 한 번도 규제가 한 번도 안 없었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할 거면 세팅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그냥 우리 이렇게 규제할 거니까 기다리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팅하는 지금 단계예요. 지금 현재가.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규제. 정부가 연말쯤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트지 못합니다. 예, 실명제로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아무도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 변호사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라는 입장이셨고 노 변호사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투기 바람이 거세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왔군요. 가상화폐의 지금 현재 정부 규제 정당하냐 과하냐. 청취자 여러분은 74% 대 26%, 74대 26으로 이 정도 규제 필요하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딱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오늘 두 분의 의견은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린 거예요. 두 변호사님께. 그 사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가 좀 필요할 정도로 요즘에 정말 뭐 광풍이 분다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정부가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는 필요하고. 네, 저도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규제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 저해하는 정도의 규제라면
한다면 그건 고려를 해볼 한마디로 가능성이 신중.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제하되 신중. 네, 이쪽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누구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는데 아니, 한번 안 해보고 해보- 싶어요. 안 해보셨는데 어쩜 이렇게 안 해보고 말씀을 막 설명을 하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알려주실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라디오 재판저 오늘 새해 첫 순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청취자 서효수, 박성근, 송강선, 마린, 3692님 외에 많은 분들이 백 변호사님 수염 보기 좋습니다. 면도하지 마세요. 라는 응원 문자 고맙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현충사의 현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 이게 뭐 사회 안에서 벌어진 논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종가에서 벌어진, 종친 안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종회에서는 내려선 안 된다.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종부 입장, 난중일기 소유주는 종부거든요. 종부 입장에서는 내려야 한다. 숙종의 것으로 바꾸자. 이런 거였죠. 들으시고 최병현, 새벽별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종회 회장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미라님, 현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데요. 그거 똑바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반면에 최규륜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 가가 분명히 둘 다 있지만 잘한 것 7, 못한 것 3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 현판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이런 문자. 항상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제 문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왔느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판을 교체하는 게 낫겠다라는 문자가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런가 하면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으시고 뭔가 좀 퍼즐이 풀리는 것 같다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요. 아예 시원하게 그럼 다 공개해버리자라는 의견과 그래도 공개하지 말자, 좀 신중하자는 입장은 조금 엇갈리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정말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그 가운데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수를 한 분 만납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참 잘하죠. 그런데 쇼트트랙 5개 분야 전체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여자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박승희 선수. 금메달만 해도 2개입니다. 쇼트트랙의 살아있는 레전드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더군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평창에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출전을 한답니다. 만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승희 선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승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받으시는 거죠? 네, 훈련 중에 잠깐 받았습니다. 사실은 고3 수험생들은 네. 시험 한 달 남겨두면 부모님이 말도 못 붙여요. 예민해서. 네네네. 선수들도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건 없어서 최대한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박승희 선수님 목소리도 밝아요. 네. 언제 좀 밝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동계올림픽 출전이 이게 지금 몇 번째죠, 박승희 선수? 3번째 올림픽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올림픽 한 번 출전만 해도 엄청난 건데 3번째, 네. 3회 것도 연속 출전이잖아요. 네. 더 특이한 건 4년 전에 네. 그 잘하던 쇼트트랙을 떠나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네. 왜요? 대체 왜? 사실은 원래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스케이트를 접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맨 처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9살 때, 10살 때인데 원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고려하던 중에 은퇴를 고려한 거는 왜요? 최정상에서 왜? 제일 잘 탔을 때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해왔었거든요. 정상에서?
네, 그렇게 은퇴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한 번쯤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 번쯤 타보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저의 의견을 가족분들한테 말을 했더니 하고 싶으면 한 번 그냥 해봐라. 그냥 뭐 이제 쇼트트랙에서 그만큼 성공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예, 생각이 그럼요, 들었나 봐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번쯤 해봐야지 한 건데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되게 돼서 야. 사실은 네. 이제 박승희 선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3남매가 다 선수잖아요. 스케이트. 네네네. 스피드, 쇼트 이렇게 나누어서 타고 있는 그런 스케이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럼 해봐 승희야 너 어차피 은퇴할 건데 한번 해보고 은퇴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주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쇼트 트랙이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다 스케이트인데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네,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몰라요. 그냥 빙판에서 탄다는 것 하나 말고는 스케이트 모양이랑 뭐 스케이트 신는 방법, 뭐 날도 다 다르고 그 예. 링크장 규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타는 방식도 다르고 이래서 저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막 더. 쓰는 근육, 훈련 방법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네, 일단 훈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생각보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제 박승희 선수가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쿨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정상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전혀 다른 종목에 그야말로 초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예. 이제 전향하는 결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전향을 해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고 좀 힘들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안 되면 말지 이러고 했지만 막상 네, 가보니까 현실은 네. 좀 답답했던 거예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하죠. 네, 그때부터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아요? 쇼트트랙에서 날던 선수가 갑자기 걸음마 막 시작한 아기처럼 된 거예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 인생을 지금 15년 넘게 하면서 좀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4년 차잖아요. 전향 4년 차. 네, 이제 4년 차. 4년 차인데 국가대표로까지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대단해서 제가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박승희 선수는 메달 맛을 본 선수잖아요. 그쵸. 욕심이 좀 날 것 같아요. 욕심이 나기도 하고 제가 전향을 하고 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쇼트트랙에서는 워낙 잘했던 선수니까 이제 뭐 그만큼은 왜 못하는데 뭐하러 전향을 했냐 아니면 뭐 그냥 쇼트트랙 하지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힘들고.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도대체? 건너 듣기도 하고 그냥 장난으로 그냥 쇼트트랙 해라는 소리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 시즌에 조금 기록이 많이 줄어서 올림픽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높게 잡아서 메달 따면 너무 좋겠지만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과적인 거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몫인 것 같아요. 야,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메달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네, 근데 이제 쇼트트랙을 했을 때도 그랬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 저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부담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끝나면 이번엔 진짜 은퇴하겠다 그렇게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마지막 올림픽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은퇴를 4년 지금 미뤄서 평창 올림픽을 가는 거라서 네, 마지막으로 정말 쏟아붓고 은퇴를 할 생각이에요. 은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은퇴 후에 도전하고 싶은 다른 분야가 혹시 또 있습니까? 많이 어릴 때부터 너무 확고한 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디자인하는 걸 너무 하고 싶어서. 디자이너? 옷 같은 거 디자이너? 옷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의류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 저는 뭐 은퇴 후면은 지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이쪽 스포츠 학문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의류 디자이너.
네, 대부분 선수들이 그렇게 가긴 하는데 제가 너무 확고한 꿈이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야, 그 나중에는 그러면은 박승희 디자이너의 패션쇼 무대 이런 거 볼 수 있는. 사실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아니, 안 될 거 없어요. 그것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평창 잘 치르셔야 돼요, 평창. 네. 우리 듣고 계신 모든 뉴스쇼 청취자들께 오늘은 홍보대사 느낌으로 네. 평창올림픽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사실 평창올림픽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종목에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나가는 무대인 만큼 그렇죠.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메달을 따지 않은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한 선수이기 때문에 도전에 많은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박승희 선수 이번엔 쇼트트랙 아니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찾아서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돌아왔습니다.